2022년 10월 29일 시행된 제33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번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5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이 같은 취소라든지 취소, 추인, 동의, 해제, 이건 전부 다 어떻게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하지만 4번에서 보이는 요 유증은 요거는 유언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주의하실 것이 이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그래서 유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유증은 이건 증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유증은 증여와 달리 유언을 통하여 상대방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이와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이것은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보게 되면은 33조 6호를 보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한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무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뭐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단속법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법규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행위가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행위가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 징계를 받을지언정 이 계약의 효력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가 자기만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개 의뢰인이 원해서 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즉 중개사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알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굳이 그 효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행위의 효력은 있다.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법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자, 우연히 일회성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즉 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 굳이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이거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사이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업을 한다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래서 중개사 자격이 없이 업으로 이와 같은 중개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처럼 단순히 우연히 일회성으로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즉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금보수 약정 이렇게 있는데, 이 성금보수 약정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것이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이 성금보수를 받는 것을 갖다가 그 변호사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금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다. 아무래도 형벌 적정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 또 선고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목적이라고 이해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성공보수 약정, 일정한 뭐 보수를 약정함으로써 그 형량을 감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형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에서는 무효지만은 민사사건에서는 뭐예요? 사측자치라든지 계약자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특히 뭐 당사자가 돈이 없는 경우, 당사자 소송할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있지만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것.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으로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 계약. 이건 뭔가 뭐 그보다 비싼 상업지역을 속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뭐 기망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뭐 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경험이 없이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다. 이건 뭐 착오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런 건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요건을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2배 되는 대금을 지급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다섯 번째,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자, 이거는 어찌됐든 정상적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을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계약은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서 그 무효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즉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비춰봐서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사회질서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다.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즉 소위 지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당사자와 즉 상대방과 표의자가 뭘 해야 되느냐? 공모를 해야 돼요. 통정이나 공모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처럼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도 가지고는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실질은 증여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매매의 형식을 취해요. 매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매매 계약을 가장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행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증여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증여로서의 의사는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은 부정하지만 은닉행위인 증여의 효력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따라서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해요.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 행위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귀속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본인은 이 대리행위를 매개로 해서,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정할 수가 없어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그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 가장 소비재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주의하실 것이요. 지금 A하고 B가, 예를 들어 A하고 B 간에 가장 채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채권. 그러면 이 A, 그리고 나서 이 A의 가장 채권자인 A의 사망함으로써 A의 지위가 이전된다. C에게.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A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니까 이 가장 채권에 관한 권리도 그대로 이전되지만 어떻게 해요? 채권의 효력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만 양수한 D의 경우, 채권만 양수한 D의 경우에는 요 가장 채권이 생긴 요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43번은 네 번째가 옳은 것이 되겠고요. 4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신청해서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요. 허가 여부를. 그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허가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난 이 상태에서는 허가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효 무효 이렇게 나누겠지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나기까지 이 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 사이의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는 무효이지만 계약이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허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 당사자는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또 이행을 했다고 해서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양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날 때까지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했다고 또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협력할 의무는 있다. 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온전하게 효력 발생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협력해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상태는 무효니까 기업에서 이야기되는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입니다.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즉,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은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두 배를 돌려주고 해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이행의 착수냐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계약에 꼭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한다. 뭐 그건 그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했다라면 당연히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그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 딱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 따라서 아직 이행의 설사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음,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이 있다. 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은 그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냐 무효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가 그 계약에 따른 채무 자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그 거래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위 매매 계약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다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던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청해서 해제되기 전에 그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됐다. 허가가 났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런데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으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토지거래에 관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돼서 무효가 됐다라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면 일단은 확정되지 않았던 그 매매계약은 이제 어떻게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판례의 어떤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해제가 됐는데 계속해서 허가를 받겠다라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도 잘못된 것이고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 단독으로 취소했는데 단독으로 취소해 놓고 요 행위를 자체를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다라고 다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1번은 제한 능력자가 대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문 140점, 입법 140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46조의 규정을 하고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두 가지 기간 중에 하나만 경과해도 그 취소권은 하나만 완성이 돼도 그 취소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141조 본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41조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을 소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취소권의 포기라는 얘기입니다. 취소권의 포기다.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의 포기예요. 따라서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 추인이니까 당연히 추인하게 되면은 그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143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은 1번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자, 147조를 보게 되면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147조 2항을 보게 되면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는다. 즉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사일수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사일수 위반한 때에는 그 요것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1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 그때 그 불확실한 사정이 정지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의 경우는 그 사정이 조건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은 도래해야 됩니다. 기한이 와야 한다는 얘기죠. 와야 한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한은 와야 되니까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의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지체의 경우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행의 최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행이 없으면 해제하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4조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신의성실의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그 150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은 두 번째 얘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자, 갑은 그 소유 건물 X 건물을 매도해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승계되면은 대리권 자체를 상속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의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대리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대리권이 소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7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으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 또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과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도 이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해요? 이때는 매매 대금, 즉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 지급기일도 연기시킬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매매 계약과 관련해 갖고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경우는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에 따른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이 대리권 수여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묵시적으로도 대리권 수여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요 128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8조를 보게 되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존저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즉 대리권, 임의대리의 종료와 관련해 갖고는 어떻게 해요?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종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8조 후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124조에서는 자기계약 그리고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인이 한편으로 당사자로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게 되면은 뭐 일방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허락, 즉 본인의 허락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의 이행과 관련해 갖고는 특별하게 어떤 불리하게 만들 본인의 지위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어차피 이행해야 할 것이니까. 또 본인의 허락, 즉 당사자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이때는 굳이 그 계약의 체계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7번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119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본인에게. 다만 대리인도 그 대리행위 하자로 인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답답할 거 없죠.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 행위 효력을 부정할 것이니까. 그래서 대리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1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끔 대리권을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대리와 달리 복대리인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권한만큼 책임도 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임의대리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얘기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옳은 것이다. 답이 되겠네요. 9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즉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한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해야 돼요.
없는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전제로 해서요.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복대리인의 권한 자체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권한이 없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복대리인의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틀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됐든 어떤 무엇이 됐든 간에 원칙적으로 그 대리 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표현 대리 여부는 문제일 것도 없어, 성립 여부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면 대리 행위도 성립할 수가 없다.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번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정 대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권도 결국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에 관해서는 다른 법정 대리보다는 조금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 부부 사이에서는 이 일상 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라고 인정될 수는 있지만은 이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 가사 대리권은 다른 법정 대리권과는 좀 달리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부부 사이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판례에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표현들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자칭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인이란 사실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본인을 대리해서 갑이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병과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저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은 병은 선이 무과시 몰랐다 이런 얘기죠. 몰랐다. 저는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는 때는 을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 병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갑이 자기 자신에게 의뢰 토지를 부동산을 갖다 팔았다라고 했을 때 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약의 효력 여부를 빨리 확정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인 을에게 추인 여부를 즉 추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확답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답이 없으면 그 경우엔 그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답이 있으면 그 답대로 추인하겠다, 추인하지 않겠다 되겠지만은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억지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1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을이 틀린 얘기죠.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추인 여부를 촉구했을 때 본인인 을은 그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상대방한테 해야겠죠. 상대방한테, 병에게. 하지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인 갑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병이 알았다. 즉 갑에 대해서만, 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인 병이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병이 반대로 그 추인의 의사표시 받지 않은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추인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인하더라, 아까 갑에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하더라도 상대방인 병이 모른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면은 여전히 병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고, 알았다라는 것까지만 반대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34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한다. 추인의 효력은 그 행위를 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133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5조 1항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0번은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1번. 이건 좀 쉬운 얘기네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토지나 건물을 점유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자신의 소유를 건물이나 공작물, 기타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은 그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받지 않은 채. 따라서 점유 이전받지 않은 것이니까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점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채권이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 이건 207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취득시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포함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세 번째, 소유자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197조를 보게 되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에 대해서는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같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과실 없으면 추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주의하실 것이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다 이해하실 텐데 요겁니다.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입니다.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197조 2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자, 보통 매수인이에요. 보통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요, 부동산에 가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등기부의 등본을 확인할 거예요. 등기부에 그 사람이 나랑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제대로 그 등기부상의 권리자인지 명의자인지 일치역을 확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했다 했을 때 그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하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일단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을 설정해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 소유권에 기해서 어떻게 해요?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사용권은 토지의 사용권은 현재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상권자한테 있죠. 따라서 지상권자한테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임료상당의 그 방해자에 대해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사용권은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지상권자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권만을 따로, 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한다는 건 원칙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못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소비한 경우.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는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다. 따라서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즉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모두 배상해야 한다. 이건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라 악의의 점유자에 관한 얘기네요. 네 번째,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된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증가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유익비를 비용을 들여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물건을 반환할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와 다르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의 반환을 할 때, 청구하기 전에가 아니라 반환을 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그 증가된 가치가 있으면 그 증가된 가액 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이건 203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번은 202조고요. 그 다음에 5번,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점유자가 악의가 됐든 선의가 됐든 모두 지출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악이냐 선이냐의 관계 여부 없이, 선이냐 악이냐의 관계 없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도 203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번은 1번이 옳은 것이다. 5번,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수인 한도를 한계로 하는 것이고,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제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재고를 청구할 수가 있고 넘지 않는 경우는 청구할 수가 없다. 217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우물을 파는 경우에도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우선한다.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이웃하는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것이 244조하고 242조입니다. 그럼 우물을 파는 지하시설이죠. 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시설을 갖다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은 그래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우선한다. 244조를 임의규정으로 이해하는 판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당연히 우선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221조에서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승수 의무는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있으면 돼요.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막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그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은 니은 하나만 맞는 얘기고 기업과 디귿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대금을 완납하면 됩니다. 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1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무주의 부동산은 어디? 국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자, 247조를 보게 되면요. 247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시효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때 이후부터가 아니라 시효 취득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얘기도 틀린 지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247조 이런 본문에 따르면 점유를 개시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가 아니라 뭐죠? 그 토지의 소유자와 그 물건의 발견자가, 매장물의 발견자가 어떻게 절반하여 2분의 1씩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254조의 조문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245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형은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니까 타주점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민법상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선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유권이에요. 다만 이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와 양쪽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또 지분도 하나의 소유권이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결국은 지분권의 처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권리포기,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결국 186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합의자 중 1인은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합의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을 상호 출연해서 출연한 이와 같은 계약이 조합계약이고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가 합의입니다.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건 싫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3조를 보게 되면은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요.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합의물에 대하여 경려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 합의자는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보존, 아까 지분 처분은 동의가 있어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요소가 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면 각자 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합의자 각자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 번째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것,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이용 행위, 또 계량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률상의 처분, 매매나 이것처럼 법률상의 처분이나 아니면 사실상의 처분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약정은 뭡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 경우에 이처럼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이용행위도 아니고 계량행위도 아니고 관리행위도 아니다. 또 법률상 사실상 처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총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총회 의결 없이도 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틀린. 그래서 네 번째가 맞는 얘기고, 난 맞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물 일권지
권리로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즉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즉 하나의 권리는 하나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로 첫째 얘기되는 것이 뭐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다만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각 69조, 70조, 72조에서 그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일부가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 거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익물권의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 지상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 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도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점유권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의 객체는 점유의 객체는 물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긴 하지만 점유 자체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권도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임차권도 목적물을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것도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해당 없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를 대여하면서 을 소유 엑스토지 가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20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엑스토지에 대한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과 병이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엑스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갑은 을에게 언제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면 취득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1억 원을 빌려주고 또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채권 최고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래서 1번 저당권이고 이건 2번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모두 채무를 이행받지 못하니까 즉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병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을. 자, 그러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채권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 언제 확정이 되느냐? 초당권 시행할 때, 경매를 신청할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할 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갑이 경매를 신청했다라면은 갑이 경매 신청할 때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만 반대로 병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병은 후순위 권리자고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병이 경매 신청할 때 이 근저당권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법원은 최대한 늦게 어떻게 한다? 그 선순위 저당권자의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일 병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단계에서는 아직 어떻게 해요? 갑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갑의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언제?
그러면 갑의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냐면 저당권이 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게 최대한 이렇게 대금을 완납한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그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기억은 어떻게 해요? 이 갑의 2022년 6월 1일, 즉 병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시청한 때는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갑에게 2022년 6월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로 해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엑스토지가 3억 원이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자, 갑은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 갑의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설사 3억 원에 경매됐다 하더라도 갑은 얼마? 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2억 5천만 원만을 한도로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3억 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합니다. 2억 원이 2억 5천만 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59번은 1 기억만 맞는 얘기고 니은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물건이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가, 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항할 수는 없지만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니까 별개의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일괄 경매되는 경우는 있겠죠. 일괄 경매되는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토지 저당권자가 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배당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부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합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부합의 시기와 상관없이,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설정 당시에 부합되든 그 후에 부합되든 모두 상관없이 부합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거죠. 세 번째, 저당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해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 자, 이건 35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35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59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압류가 된 후에는 그 토지에 관해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 그럼 결국 뭐죠? 과실이죠.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된 후니까 당연히 이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6조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건 그러하지 아니다. 즉 전세권과 같은 권한에 의하여 토지의 나무를 식재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 같은 임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이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기역, 리을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부터는 시간을 나눠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